서울 4분의 1 면적이 불탄 LA 사상 최악의 산불 현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타 없어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리에 어떻게 한인타운만 멀쩡했을까요?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이지만 세계 외신에서 다들 믿을 수 없다며 한국 사람들의 행동에 경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CNN 특파원 제임스입니다. 입사 5년 차인 저에게 이번 특보는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뉴스룸에서 선배들이 마시다 남긴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항상 그래왔듯이 누군가의 기사를 교정하고 수정하는 일이었죠. 그때 갑자기 긴급 속보가 들어왔어요.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산불 보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화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CNN 뉴스룸은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베테랑 기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편집장은 큰 소리로 특파원을 소집했고 즉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벌써 TV에는 속보 영상이 나가고 있었고 할리우드 표지판이 위험하다. 베버리 힐스 전체가 대피 명령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현장 취재를 자원하고 않았어요. 베테랑 기자들조차 이번 화재의 규모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뉴스룸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편집장은 제 요청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한 데다가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신입이 있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저 말고는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편집장님은 베테랑 기자들에게도 따로 다가가 취재를 권유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편집장님은 한숨을 쉬며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많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고 각오가 됐냐고 하셔서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첫 현장 특파원 임무가 시작됐어요. 2시간 후 저는 LA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조종사는 기류가 불안정해 착륙이 쉽지 않을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번 취재가 제 기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LA 상공에 진입하자 그제서야 재난의 실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할리우드 힐스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고급 주택가는 이미 제 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불씨들이 마치 붉은 눈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사망했고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피해액은 500억 달러, 하나로 약 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LA의 고급 주택가인 베버리 힐스에서도 일부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LA 공항의 주택가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랐습니다. 청소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화면에서 이상하게도 그날은 담담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할리우드 힐스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종말의 날을 보는 것 같았죠. 카메라를 꺼내든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높이 솟구치는 불길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헬기가 고도를 낮추자 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백만 달러짜리 베버리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한낮인데도 마치 어두운 저녁처럼 보였어요. 불꽃이 바람을 타고 춤추듯 날아다녔다. 붉은 나비떼 같았죠.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광경이었어요. 조종사가 갑자기 고도를 높였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더 이상 낮게 비행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LA 상징인 할리우드 사인이 불길에 위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완전한 혼돈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눈앞에서 또 하나의 대저택이 무너져 내렸죠.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헬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한 상승기류 때문이라고 조종사가 외쳤어요. 불길이 만들어내는 열기가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죠. 카메라를 붙잡은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요. 자신들의 집에서 황급히 빠져나오는 주민들이었다이 줄지어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들의 집이 불길에 삼켜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택가의 수영장들이 하나둘씩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물이 하얀 증기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이 비현실적이었다. 온도가 높았다는 뜻이었죠. 소방 헬기들이 연신물을 뿌렸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보여질 정도로 무서운 불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공중 촬영 동안 저는 LA 고급 주택가가 제더 2로 변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는 제 리포트 속에서 할리우드의 화려한 저택들을 하나 둘씩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내리기 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종사에게 저쪽이 어느 쪽이냐고 물었고 그곳은 한인타운이라고 한인타운이 제 뇌리에 깊게 박혔고 저곳을 꼭 방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후 저는 즉시 지상 취재를 시작했어요. 두꺼운 마스크를 썼지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공기가 나빴습니다. 연기와 제가 마치 안개처럼 자욱했고 첫 리포팅 장소는 할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가였어요. 카메라 맨이 신호를 보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한마디를 떼기도 전에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왔죠. 연기가 마스크 틈새로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무사히 리포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 뒤로는 소방관들이 불기둥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용과 싸우는 기사들 같았죠. 그런데 소방서장의 인터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진화 작업이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LA 소방 시스템이 이런 대형 화재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아직도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남은 불길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절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만난 한 소방관은 2시간째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름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방화복은 불길에 그을려 있었어요. 그는 지친 목소리로 이런 규모의 화재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리포팅 도중에 또 계속해서 새로운 화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이미 지쳐 보였지만 계속해서 최전선으로 달려갔죠.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근처에 가스관이 터진 거였습니다. 카메라맨과 저는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했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은 미국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었죠.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을 집어삼키고 그 몸집을 더욱 키우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재는 마치 검은 눈처럼 보였죠. 그 광경은 제가 본 어떤 재난 영화보다도 더 끔찍했습니다. 다음 리포팅을 준비하는 동안 한 소방관이 다가왔어요. 그는 한인타운 쪽으로 가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곳은 유독 화재 피해가 적다는 거였죠.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지금 오히려 불길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20년 경력 중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다고 했어요. 보통은 건물들이 불길을 키우는데 이곳의 건물들은 오히려 불길을 막아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꼭 알아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까 헬기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LA 산불 취재의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됐어요.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 생지옥에서 유일하게 무사한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소방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인타운으로 향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카메라맨과 함께 차를 몰았는데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한인타운 경계에서 화재의 흔적이 확연히 달랐어요. 한쪽은 잿더미로 변해 있는데 다른 한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운전했을 의심했죠.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시작했어요. 불길이 한인타운의 콘크리트 건물들 앞에서 마치 벽을 만난 것처럼 멈춰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불타고 있는데 이곳만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죠. 현장에서 만난 미국인 건물주 에릭 그레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20년 전부터 이 건물을 운영해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모두가 목조 건물을 추천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콘크리트 건물을 고집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인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는 게 한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누구 돈을 많이 들여 그렇게 지어야 하냐며 이해할 수 없었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지옥과 다름없는 불지옥에서 그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웠던 건 건물 관리 방식이었어요. 한인 외에서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소방훈련까지 실시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철저한 준비성이 6.25 전쟁을 겪고 IMF라는 금융위기를 이겨낸 지금의 글로벌 강대국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지역이 모두 정전된 상황에서도 이곳은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성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선견지명과 체계적인 준비가 이번 대재앙 속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편집장에게 현장 리포트를 보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입 특파원의 첫 리포트였습니다. 부유하지만 예상과 달리 편집장의 반응은 뜨거웠죠. 편집장은 특히 한국인들의 한인타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전화로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더니 이 부분을 더 깊이 취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LA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상황에서 한인타운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를 파헤쳐보라는 거였죠.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한인타운을 설계한 건설 회사를 찾았어요. 30년 경력의 장준혁 건축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디 튼튼하다는 이유만으로 콘크리트를 선택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죠. 장 건축가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선호하며 한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불에 약하다는 이유로 목조 업무를 거의 짓지 않는다고 해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게 한국의 건축 문화라고 했죠. 과거에 목조 건물이 많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형식의 건축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안전에 대비한 한국의 현실이 그리고 먼 곳까지 내다보는 시야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건축가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편집장님이 잡아둔 미국 건축가와 온라인 미팅을 바로 이어 진행했어요. 윌슨은 미국의 유명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셨죠. 그는 이번 사태의 피해액이 이렇게 큰 이유 중 하나는 목조 건물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아 미국인들에게 선호되는 건축 방식이라고 얘기해줬죠. 그러면서 미국은 효율성을 중시했고 한국은 안전성을 우선시했던 게 이런 큰 차이를 미쳤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애초에 따라 콘크리트로 지었다면 이번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게다가 한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소방시설을 필수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같은 설비를 기본으로 설치한다는 거였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이런 부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 미국은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소방시설을 최소한으로만 설치한다고 해요. 법적 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조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미국은 단지 건축 양식의 차이가 아닌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안전한 피난처였기 때문에 꼼꼼하고 안전하게 지었다고 했죠. 저는 취재를 마무리하고 즉시 새로운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리포트가 나가면 엄청난 화제가 될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편집장님께 초고를 보내자 편집장님은 예상대로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요. 즉시 특별 방송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축 리포트가 반향을 일으키자 저는 한인타운에 대해 더 깊이 취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한인타운으로 향하던 중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끝까지 이어지는 긴 줄이 보였죠. 처음에는 무슨 줄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난 상황에서 뭔가를 팔 리는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맨과 함께 줄을 따라 걸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한인타운 중심가에 거대한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자원봉사자 캠프였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죠. 주방에서는 한인 식당 주인들이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식 도시락부터 미국식 샌드위치까지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각계 문을 닫고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광경 자체가 믿기질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도 구호소 마련하기 급급한 상황인데 한인회에서 자원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게 놀라웠죠. 누가 돈을 주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한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대생인 학생들과 한인 의사들이 모여 간단한 응급처치를 돕고 있는가 하면 텐트 한쪽에서는 며칠째 씻지 못한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샤워시설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였죠. 이재민들의 표정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들 불길에서 겨우 살아남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곳을 찾아와서는 따뜻한 한국인들의 배려 덕분에 힘든 상황 속에서 몇 개 남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 저는 현장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베버리 힐스에서 30년간 살았다는 셀레나였어요. 그녀는 화재로 저택을 잃었지만 한인들의 도움으로 일단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받으며 한국인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80세의 할머니 엠마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그녀를 위해 한인 젊은이들이 세수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줬다고 해요. 마치 친손자처럼 대해줘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로지의 말이었어요. 그녀는 평소 아시아의 이민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위생적인 중국인들에 워낙 많이 되어서인지 한국인들도 솔직히 버렸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캠프를 취재하던 중 한 금발의 미국인이 눈에 띄었어요. 테런이 아는 그는 다른 한인 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인의 사이에서 미국인이 있는 게 신기하게 보였고 호기심이 생겨 인터뷰를 요청했죠. 짐 캐리는 15년 전 한인타운에 세탁소를 차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순전히 사업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옷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걸 알았고 그들의 돈을 노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하지만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5년 전 그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세탁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죠. 그때 한인 상인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상인회는 그를 위해 모금 행사를 열었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한인들은 흔쾌히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인타운에서 상가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했죠. 덕분에 아내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세탁소도 지킬 수 있었다고 했죠. 그 후로 테러는 한인타운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인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한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인들의 위기 관리 방식이었다고 해요. 매년 화재와 지진 대비 훈련을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산불에서 그의 세탁소도 살아남았어요. 한인들의 조언대로 콘크리트 건물에 세탁소를 차렸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 한국인들의 조언을 듣고 내렸던 결정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짐 캐리는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자원봉사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세탁소 문도 닫고 24시간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가 들려준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인 건 한인들의 단결력이 있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 그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짐 캐리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한인타운의 외국인이 아니라고. 피부색은 다르지만 마음만은 한인이 되었다고 말이죠. 뒤이어 테러의 제안으로 저는 LA 한인회를 찾았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작은 재난관리본부를 보는 것 같았죠. 한인회 2층에는 실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벽면 가득 설치된 모니터에는 LA 각 지역의 화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표시된다는 거였죠. 상황실 한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봉사자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체계적이었고 창고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모든 물품이 QR코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물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심지어 유통기한까지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4시간 단위로 교대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모두는 봉사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이 가능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터 관리인데 IT 강국 한국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미리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한인의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이 1992년 LA 폭동 이후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자체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30년간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하더군요. 그랬던 덕분인지 봉사자들의 전문성도 눈에 띄었어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 명단이 따로 관리되고 있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전문적인 재난 구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 커뮤니티도 이런 시스템을 가진 곳은 없었죠. 이건 정말 우연이었고 한인회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큰 트럭이 들어오는 걸 보았어요. 한인회 청년 회장인 태호 씨가 트럭에서 내리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동행해도 되냐고 물어보자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태호 씨는 한인 마트로 향한다고 얘기했어요. 마트의 최 사장님이 매일 신선품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럭을 몰고 마트에 도착하니 최 사장님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최 사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생필품을 박스에 담고 계셨습니다. 매출이 줄어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물품을 내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최 사장님은 혼자만 잘 살면 뭐하냐고. 이런 위기 상황에 나라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그렇게 물건을 싣고 나오는데 식당의 김 사장님이 태호 씨를 불렀어요. 오늘도 도시락 500개를 준비했다며 함께 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도시락이라고 하셨죠. 그러자 태호 씨는 트럭 적재함을 보며 걱정했어요. 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박 회장님이 있어요. 자신의 SUV 프로 남은 물건을 나르 있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박 회장님은 근처 의류업체 대표였습니다. 저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애 볼 때마다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호 씨의 첫 배달지. 베버리 힐스에 대피소 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건을 나르기 시작했죠. 도시락을 받아든 미국인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태호 씨는 수줍게 웃으며 괜찮아, 지실 거라고 힘내시라고 답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태호 씨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1992년 LA 폭동 때 아버지의 가게가 불탔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때 한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버텨냈다고 해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도 봉사하고 있다고 했죠. 태호 씨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야말로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진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LA 산불의 진정한 영웅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었죠. 그날 호텔로 돌아와 이런 한인들의 체계적인 대응이 궁금해진 저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CNN 본사의 요청에서 한국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보았죠. 받아본 자료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존재였어요. 한국은 모든 재난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터, 대형 사고까지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해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었어요. 전국 곳곳에 설치된 CCTV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그런데 정말 특이했던 건 재난 문자 시스템이었어요. 위험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즉시 경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영어로 된 재난 문자가 전송된다고 하더군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LA 한인들의 대응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모국의 시스템을 커뮤니티 단위로 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체계적인 준비성과 신속한 대응력은 이미 DNA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민간 협력 체계였죠. 시민들도 재난 대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죠. 이런 협력 문화가 LA 한인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자료를 정리하면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핵심이었고 LA 한인들이 보여준 모습도 바로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편집장님은 제 리포트를 보시더니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난 대응에는 국경이 없다며 좋은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LA 소방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재난 대응 체계에는 심각한 구멍이 있었죠. 처음 소방서장이 물이 부족했다. 이유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억 4천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LA 대형 저수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방 헬기가 불을 끌어갈 때마다 멀리 있는 저수지까지 가야 했죠. 그런데다가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소화전이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 A 사태가 더 커졌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화전이 작동하는지 파악조차 안 되어 있었죠. 게다가 지휘 체계의 혼선도 심각했습니다. 렉 소방국, LA 카운티 소방국 산림청이 각각 다른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서로 무선 주파수도 달라서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죠. 한 구역에 소방차가 몰리고 다른 구역은 방치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미 이 문제로 수년간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정작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았던 거죠. 많은 소방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이 찾지 못한 특이점 중 하나가 제 눈에 보였어요. 재난 상황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합 관제 시스템과 달리 LAN 아날로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상황 파악이 불가능했고 의사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소방관들의 장비도 문제였습니다. 낡은 소방차에 부족한 방화복,
그리고 고장난 무전기까지 예산 부족으로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한국의 최신식 소방 장비들과 비교하니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의 부재였다.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즉시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앱이 있었지만 LA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9일 이래 전화해도 대기 시간이 길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인타운의 대응이 더욱 놀라웠어요. 그들은 시스템의 부재를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메꾸며 작은 한국을 만들어낸 거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깊은 자괴감이 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미국이 한인타운의 재난 대응 시스템보다 못한 매뉴얼로 기본적인 재난 대응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반면 작은 나라 한국은 철저한 준비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해 마지막 리포트를 준비했어요. 평소처럼 카메라 앞에 섰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닌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특별한 기회였기 때문이죠. LA 대형 산불 현장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진실을 전했어요. 한인타운의 기적 같은 생존 그리고 그들의 헌신적인 구호 활동까지. 하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이 나가자 리포트는 즉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고 주요 언론들도 저희 보도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많은 시민들이 우리도 저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LA 의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소방서장은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했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한인타운으로 찾아가 직접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인타운에 성금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한인회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을 배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마지막 리포트를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 산불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번 LA 산불 사태에서도 한국인들의 지혜로움이 LA 산불로 폐허가 된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으며 높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이 산불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산불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건축업계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건축 전문가들은 한국의 콘크리트 구조, 건축 방식은 미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며 건축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LA 시의회에서도 목조 건축물을 줄이고 화재의 강한 구조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식 건축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는 새로운 건축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의 건축 방식을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 내 건설사들도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는 한인타운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도시 개발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콘크리트 건축물과 철저한 소방시설을 표준으로 채택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역의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은 한인타운의 건축 방식과 재난 대비 시스템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도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인타운은 단순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아니라 미국 도시들이 배워야 할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인타운을 모범 사례로.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DJ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가정이 평안히 깃드시고 늘 건강하세요.